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그 취향이 독특한 분이 주인공이 돼요. 네네. 제가 그냥 가져갈게요. 이렇게 내려가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낮아졌죠. 제가 왜 이러지? 옷 주시고 제가 마이크 달아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가 심리 상담이라는 게 제가 이런 날을 정말 한 십수년 전부터 말했는데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심리 상담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바우처 사업이라는 걸 해가지고 정부가 심리 상담을 받겠다고 그러면 뭐 굉장히 작은 비용, 어떨 때는 무료로 그래요?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아, 훌륭하네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심리 상담을 조금 더 알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뭐 권수영의 유쾌한 심리 상담. 아, 네. 심리 상담이 유쾌하진 않잖아.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사실 음. 여기 오기 마련인데 네. 실제로는 이제 이 불쾌한 감정도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 또 어떨 땐 나쁜 감정을 내가 꽁꽁 숨겨놨다가 아주 안전한 장소 뭐 이런 장소에서 꺼내놨어.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냥 받아주시고 공감해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면 막 쾌감이 생기는 거지. 눈물도 나고 또 이제 공감, 힐링 경우.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심리 상담이 그렇게 불쾌한 것만은 아니다. 그럼요. 또 네. 이렇게 유쾌까지는 아니더라도 쾌감이 있으면 그 유쾌니까. 이 감정 전환을 시켜주시는 그렇죠. 거니까. 네, 어떤 안정감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저는 와서 1분 만에 위로를 받는데요. 교수님 얼굴만 봬도 뭔가 치유받는 느낌? 마인드 카페가 심리 상담의 벽을 낮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좀 디지털을 워낙 요즘에 많이 활용하시니까 이제 디지털로도 접속해서 내 마음도 좀 살펴보고 이런 네. 어떤 일들을 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면 좋겠다라고 네. 하거든요. 네. 저도 오기 전에 마인드 카페 앱을 통해서 네, 해보셨군요. 네, 상담 검사를 예, 하고 그게 왔어요. 검사를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 네. 부정정서라고 하는 게 심리학에서는 나쁜 감정 한마디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 부정정서가 다 있을만 해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슬프다 그러면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퍼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슬픔을 통해서 내가 연결점도 찾을 수 있어요. 하여튼 검사를 부정정서 유형 검사를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렇게 관계 회피형으로 아, 나왔습니다. 관계 네, 회피형. 네. 예, 예. 유형이 4개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감정이 저는 두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 지향적인 사람은 표출을 잘합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나. 나 너에게 불만이 있어. 나도 미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반대 방향도 있어. 그 방향은 나를 향해. 그래서 제가 상대방을 향한 거는 이제 원심력이라고. 나를 향한 내 존재를 향한 거는 이제 구심력이라고. 아, 좀 오케이. 물리학 용어입니다. 네, 네. 물리학에 원심력과 구심력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구심력은 실제로 내가 쓰는 힘이야.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내가 진짜 힘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 하는 힘인데 원심력을 느낄 때는 어떨 때냐면 내가 구심력보다 더 센 원심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거운 걸 내가 돌려. 그러면 이게 나를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가상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심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내 존재에 대한 느낌이에요. 내 존재가 부끄럽게 여겨진다든지 형편없이 느껴진다든지 또 어떨 때는 내가 나 대단한데 이런 느낌도 다 구심력인 거죠. 이런 거를 좀 잘 느끼면 좋은데 이런 거를 내가 느끼는데 이거 좀 불편해. 이런 걸 안 느끼고 싶어.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게 쏘는 거지. 너 왜 나한테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산함으로써 해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발산하면서 사실 방어하는 거지.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는 열등감 같은 게 혹시라도 있으실까? 오, 있죠. 그래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열등감이 꽤 강했어요. 가끔 이제 강연장에 가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것도 말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갖고 있던 가장 큰 열등감은 키가 크다는 거.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가 크니까 주변의 시선이 쟤는 어디가 부족해서 한 2년 정도 유급한 아이야 라고 생각할 것 같은 시선을 느끼는 거죠. 솔직히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열등감이 많은 네. 사람이었는데 그 소스가 사실은 너무 우습지만 키였다. 뭐 강연에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구심력을 더 많이 이렇게 오픈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강연에서는 충분히 얘기하는 것이 제 정서와 심리에는 좋을 수 있네요. 네. 게다가 두 번째 열등감은 말하기 더 미안해요. 아버지가 너무 잘생기시고 어머니가 너무 미인이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머니 사진이거든요. 네. 미인이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잘생긴 아빠, 이렇게 예쁜 엄마에서 아들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열등감은 노래를 못하는 거.
아침마당에서도 사실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얘기 좀 해주면 저에게 좋은데. 노래를 시키려고 시도하는 작가들이 무척 많았는데 제가 끝까지 안 하고 나왔죠. 이게 이제 지금 유형이 그런 유형이신 네.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 부끄러운 것을 끝까지 숨겨야 돼요. 네, 맞아요.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심지어 이 얘기를 한 지 채 10년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유형의 분들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노래를 더 잘하고 싶은데 내가 노래를 잘 못해. 그래서 내가 때로 부끄러울 때가 많아.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노래를 뭐 다 잘해? 아니 뭐 김전아도 하나 못하는 게 있어야지.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 더 이상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 존재감을 깎아먹는 요소가 아닌데 네. 그런 걸 자꾸 이제 생각하면 절대로 노래 시킬까 봐 노래 시키는 어떤 모임엔 절대로 가지도 않고.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유독 어린 시절에 걱정이 조금 있었어요. 운전을 못할까 봐 그렇게 걱정했어요. 근데 저 운전 잘하거든요. 또 하나의 걱정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못할까 봐 걱정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뭐 몇몇 분들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대머리가 될까 봐 그렇게 걱정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머리숱이 아버님은 없는 아까 건 숱이 사실이에요. 많으신데. 아버지는 머리숱이 많지는 않으셨는데 대머리는 아니셨고 그 대신 외삼촌이 대머리셨어요. 네. 그런 영향이었는지 뭔가 부끄러울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당겨서 걱정한 게 그랬나 아닌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라이프 스토리 강연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강의할 때는 이런 근심 걱정 세 가지랑 열등감 세 가지를 말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 요인들이 내 인생을 방해하진 않더라.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한 적은 없었다. 뭐 이런 결론을 맺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는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그걸 나눴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 재원이는 노래 못해라고 하는 게 뭐 엄청난 일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그랬으면 오히려 뭐 야 넌 하지 마 아예 안 시켜. 아니 내가 좀 할게 그래도 안 시켜.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될 수 있었는데 네, 네. 제가 약간 덮으려다 보니 네.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 방송하는 분들 SNS를 뭐 하시냐고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저는 SNS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네. 너무 놀라요. 아니 소통 강의를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이 네네. 어떻게 SNS를 안 하시냐 그러는데 여기 또 있잖아. 저도 SNS 안 하죠. 심지어 카톡도 안 했죠. 근데 프리선언 한 다음에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SNS로 사단을 형성해야 뭔가 책도 팔리고 하니까 이제 퇴직 앞두고 최근 책 발간할 때 네. 출판사의 도움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의 얼굴이 네네. 이제 그때 출판사로 맞습니다. 이 하여금 책 하면서 SNS를 하시게 네, 됐군요. SNS. 우리 나이 때는 어머니 이렇게 하는데 네네. 근데 여전히 엄마의 얼굴이야. 저는 엄마를 어머니라고 불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1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아시는 분 같으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13살 때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반장 엄마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계시니? 엄마 안 계시는데요. 언제 들어오시니? 엄마 안 계시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럼 아버지 계시니? 엄마 이제 아버지 바꿔드리면 네 재원이는 엄마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다음 날 가면 이제 아이들 사이에 그 얘기가 왠지 퍼졌을 것 같은.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꼭 한 번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돼요. 그럴 때마다 좀 불편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실제로 그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요소나 수치심을 느끼게 할 요소는 아닌데 그 애도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상담 학자들이. 제가 어느 책에서는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모든 상담은 본질적으로 애도 상담. 사람이 돌아가셔서 슬퍼서 애도하기 위해서 상담받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가 무너져도 관계 상실에 대한 애도가 되는 거고 어린 시절에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내가 상담을 받아도 실제로는 내가 어린 시절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잃어버린 어린 시절에 대한 애도가 있어야 돼. 꼭 뭐 어떤 생명에 대한 애도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관계에 대한 상실도 충분히 애도해야 된다. 상담의 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책 말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김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애도를 할 때 오래된 애도를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일단 엄마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저의 인생 풀스토리를 다른 프로그램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처음 하기 시작했고 엄마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그 프로그램에서 털어놨더니 조금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 과정은 나름대로의 애도의 방법을 되새긴 것이 어린 시절의 나를 방문해서 마치 그 어린 시절에 일기를 쓰듯
그때 사건을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사실 중심으로 문장으로 옮기고 그 사건 말미에 두세 줄 정도 느낌과 감정을 달았어요. 그리고 그 힘들었을 13살의 김재원에게 가서 힘들었겠구나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은 그 과거에 놔두고 즐겁고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왔어요. 그게 이제 저만의 애도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애도를 연구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제 한 3단계가 있대요.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 같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분들은 안 일어난 것 같이 엄마 안 계시는데요. 돌아가셨다는 얘기 대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엄마 옷을 다 태웁니다. 상징적으로 얘기해보면. 그리고 엄마 사진 다 치워. 나는 엄마 없는 사람이야. 이제 받아들여야 돼. 내 인생 살 거야. 근데 이게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애도가 충분하고 내가 펑펑 울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 사진을 다시 놓습니다. 이 단계는 뭐냐면 엄마 나 회사 갔다 올게요. 엄마 잘 계셨어? 라고 해서 소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being here in spirit. 네, 그냥 영혼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이제 중학교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 항상 우정의 무대를 해요. 이제 우정의 무대에서 엄마 찾아가는 엄마가 아들 찾는 그런 코너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늘 펑펑 울었어요. 나는 군대 가면 찾아올 엄마가 없네. 그리고 만약에 천국에 가면 내가 엄마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펑펑 한 15분 정도 뭔가 의식을 치르듯이 매주 울었어요. 오늘 뭔가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 속이 시원해졌다고 할까? 그래요? 사실 제가 오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이런 안전한 공간을 사실은 이 상담 공간이라는 게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심리 상담을 좀 거북해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김재원 선생님 안에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떻게 권하고 싶으세요? 이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을 방문하는 거나 상담 심리 선생님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거 제가 20년 전에 방송할 때에 비해선 많이 마음이 오픈되셨고 그리고 가도 되지? 그리고 간 사람에 대한 평가도 크게 폄하하거나 아니면 거북해하거나 하시는 반응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건 조금 거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1단계로 저는 항상 상담 선생님을 먼저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럼 상담을 받는다기보다 누군가 대화를 하고 온 느낌을 받으면서 훨씬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하고 이제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일단 상담부터 받아봐. 사실 나랑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홀가분하잖아. 그거 이상이야. 어떤 경우에는 해결책도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곤 해요. 좋네요. 그게 사실은 또 심리상담 전문가들도 이분이 좀 약을 같이 병행해서 먹어야 되니까 얼마든지 또 리퍼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약도 먹어가면서 심리상담을 통해서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좀 바꿔가는 작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삶의 어떤 기능들을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훨씬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상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화라고 생각하면 훨씬 접근성이 맞아요. 상담에게도 서우상자에다 말씀담자잖아요. 근데 이제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은밀한 얘기도 꺼내놓아도 되는 상담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제가 누구를 추천해드리거나 그래도 되나요? 그럼요. 네네. 한 2주 전에 잘 아는 후배 성악가 친구를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야 그럼 내가 상담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친구가 그럼요. 이 자리에 저희가 와서 이 프로에 좀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분 추천 아무래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미리 잘 말씀하시고 아직 본인한테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성악가 구본수 씨를 팬텀싱어에서 활약했던 유명한 분이시네. 제가 아마 전화해서 여기 소개하면 당장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모시고 싶은 게스트여서 제가 제일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구치를 하나 만들었는데 카드예요. 오늘 내가 어떤 지금 느낌인지를 한번 이렇게 살짝 골라보시는 카드인데 뭐 하나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네. 맘대로 해야 마땅. 그동안 마음대로 못한 게 많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회사 생활 가운데는 그랬고 이제 나와서 마음대로 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를테면
하고 싶지 않은 일, 또 가고 싶지 않은 자리는 그건 안 가도 되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네. 거절 잘 못했을 못했죠. 분들인데 네. 꼭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종 결선에 진출했던 게 쉬어줘야 쉬어줘야 마땅. 마땅. 예. 네. 좀 오래 주무십시오. 네. 쉬면서 일하는 예, 그 예.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네. 더 멋진 우리 김지현 선생님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고 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